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강의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제가 근대 유럽의 성과 사랑 그리고 여성이라는 주제로 총 4차례의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는 사교의 탄생과 치치스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제가 이 4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대 유럽의 문화적 변화, 윤리적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귀족계층의 성윤리와 가족윤리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계층들은 재산 상속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귀족계층들은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의무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다양한 주제들이요, 전부 다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4차례의 강의에서는 저희는 여기 치치스 배우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이 주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로서, 창으로서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스 배우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선 용어일 텐데요. 한국에 소개된 적이 없는 용어입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18세기 이탈리아에 귀부인들이 외출할 때요. 귀부인들을 마치 기사의 종자처럼 수행하는, 옆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젊은 남성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치치스 배우라고 불렀죠. 자, 이 치치스 배우라는 하나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페르소나를 도구로 해서 이 다양한 주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시기가 바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흔히 역사학자들은 유럽 의식의 위기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비교문학사가인 폴 아자르가 1935년에 출판한 동명의 저작으로부터 유래한 용어입니다. 폴 아자르는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1680년에서 1715년 사이에 유럽의 문화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모두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세속화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기에는 절대 원리였던 기독교의 도그마로부터 유럽인들이 탈피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고대 저자들의 권위로부터 탈피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 전환과 문화의 세속화의 시기를 제가 4차례의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주목할 것은 지적 전환이 아니고요. 지적 전환으로 인해서 촉발된 윤리적 변화, 풍속의 변화, 그리고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 사교라고 하는 문화가 탄생합니다. 사교란 무엇이냐?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요. 친족 집단 외부 사람과의 모든 만남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즐기고 계시는 모든 만남의 형태입니다. 여가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친구분들과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떨기도 하실 거고요. 극장에 가시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업무가 끝난 후에 회식을 즐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회에 나가서 동료 학자들과 학문적인 논쟁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만남의 형태가 바로 사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궁금증이 들죠. 사교가 바로 우리가 유럽 의식의 위기라고 불렀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사교가 탄생했다라는 얘기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만남의 형태가 없었느냐라는 의문을 낳게 되는데요. 완전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유럽인들이 즐기던 만남의 형태는 전적으로 친족 집단 내부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밀하고 가족적인 영역에서의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친족 집단 외부의 만남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의 만남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외교관이 외교 임무를 띠고 다른 국가의 군주를 만난다든가 관료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고장을 벗어나서 다른 고장의 상인들과 접촉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적으로 유럽인들이 즐기던 만남의 범위는 친족 집단 안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가 되면 사교라고 하는 친족 집단 바깥에 새로운 만남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교라는 만남의 장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귀족 계층의 개화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의식의 위기라고 불렀던 1680년에서 1715년 사이에 이 시간이 바로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의 재위 기간과 일치합니다. 루이 14세가 건설한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삶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귀족들이 이 베르사유 궁전의 화려한 이 삶의 방식을 자극을 받고 또 그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사교라는 새로운 문화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는 없던 이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야 해요. 이제 뭐 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또 이성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장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귀족 계층의 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해요. 흔히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귀족들의 이미지를 보시면 우아한 혹은 세련된 이런 형용사로 수식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귀족 문화를 우아하다, 세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시기의 귀족들의 문화를 특징 짓는 키워드는 우아함이나 세련됨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제가 여기 17세기까지 귀족 문화를 특징 짓는 키워드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파벌 싸움, 정치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 싸움과 끊임없는 반란, 그리고 폭력성, 공격성. 이게 귀족 문화를 특징 짓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아한, 세련된 이런 형용사들로 귀족 문화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변화합니다.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 열리면서 더 이상 이런 삶의 형태는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서는 통용되지 않게 된 것이죠. 새로운 만남의 장에 맞추어서 귀족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을 습득하고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아한 자기 통제, 자신의 감정이나 폭력성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것처럼 귀족들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에는 이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에서 이성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흔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죠. 전통 사회에서는.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7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이성교제, 결혼 이전에 이성교제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의 귀족 가문들은 딸을 낳으면 결혼하기 전까지 수녀원에 감금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외부 이성교제를 막기 위해서 딸에. 근데 이제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으로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 안에서 활발한 이성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달된 태도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흔히 우리가 갈랑트리라고 표현합니다. 갈랑트리라는 이 단어를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여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예의 바른 행동, 여성에 대해서 정중한 태도, 혹은 여성을 떠받드는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서 이성교제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남성 귀족들은 갈랑트리의 태도를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영국의 사례인데요.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칼을 찬 채로 무도회장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칼을 차고 다니는 것. 왜냐하면 결투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귀족 사회에 널리 퍼진 하나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무도회장에 이제 더 이상 칼을 차고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칼이 여성의 아름다운 옷을 찢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이 칼을 보고 이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 들어온 여성들이 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전형적인 갈랑트리의 태도입니다. 갈랑트리의 태도와 더불어서 여성의 성적인 행동에 대한 관대한 태도도 따라서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이중잣대가 팽배해져 있었죠.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남성의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시기가 되면요. 정절을 지키지 않은 아내, 그러니까 불륜의 관계를 가진 그런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태도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문학 작품에서 사교의 장에 나갔습니다. 어느 귀족이. 근데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 남성을 맞닥뜨렸어요. 17세기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칼을 꺼내들고 결투가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자신의 아내의 불륜의 상대와 웃으면서 악수할 수 있는, 예의 바르게 그 남성을 대할 수 있는 이런 귀족이 모범적인 귀족으로 여러 문헌들에서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자, 귀족들의 문화가 사교라는 만남의 장의 탄생과 함께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계몽사상가죠. 데이비드 휴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정치론이라는 책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개화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귀족 계층의 문화가 완전히 변화된 이런 사회에서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요. 남녀는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남성의 성격은 남성들의 행동만큼이나 아주 눈에 띄게 우아해진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아까 근대 유럽 귀족 문화를 들여다보는 창으로서 치치스베오라는 하나의 사회적 페르소나를 창으로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치치스베오가 활동했던 무대가 바로 사교라는 18세기에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 굉장히 생소하실 치치스베오라는 용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이탈리아어 단어입니다. 이탈리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18세기에 발달했던 관습에 따라 18세기의 현상이죠. 치치스베오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교 문화의 탄생 및 확산과 때를 같이 하는 현상입니다. 18세기에 발달했던 관습에 따라 남편이 부재 중일 때 귀부인을 따라다니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챙기고 돕는 시종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이란 그러니까 결혼한 귀족 여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이 남편이 있는 귀부인이 외출을 할 때 남편이 동행하지 않았던 거죠. 18세기에는 이 이탈리아 사전의 설명에 따르면 제3의 남성, 굉장히 젊은 귀족 남성이 이 여인을 수행합니다. 이 남성이 바로 치치스베오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죠. 이 관습이. 이게 이 관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그러면 치치스베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치치스베오의 활동에 대해서 전하는 몇 가지 전통적인 사료들이 있습니다. 사료의 목록인데요. 18세기 유럽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치치스베오가 묘사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행기에 등장하는데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넘어오는 유럽 의식의 위기는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여행이 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여행을 왔던 다른 유럽 국가의 귀족들이 이탈리아에서 치치스베오라는 역할을 하는 이 남성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신기하니까 여행기에다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행자들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치치스베오 역할을 했던 남성들이 남긴 일기나 회고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료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치치스베오란 무엇인가, 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치치스베오의 하루는 어떠했는가, 이걸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인데요. 주세페 파리니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가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주세페 파리니는 성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인 윤리의 수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교 문화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죠. 사교 문화뿐만 아니라 사교 문화를 즐기는 귀족 계급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세페 파리니가 하루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사교 문화가 한참 성행하던 18세기 중반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하루가 바로 치치스베오가 보낸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는다면 치치스베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리니의 작품에 묘사된 치치스베오의 하루입니다. 전날 밤 파티와 놀이를 즐기느라 다음날 늦게 잠에서 깬 청년 귀족은 바로 이 청년 귀족이 주인공이고요. 이 청년 귀족이 치치스베오입니다. 치치스베오 역할을 하는 젊은 남성 귀족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귀부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시던 귀부인이겠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귀부인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프랑스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을 갖춰 입고 몸치장을 하고 귀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귀부인의 옆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여기서 재밌는 건요. 근데 귀부인이 남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부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그래서 남편을 옆에 두고 이 귀부인에게 공개적으로 추파를 던집니다. 청년 귀족도 귀족 계층의 일원이었죠. 이 귀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인들을 시켜서 귀부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귀부인의 시중을 두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요,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때 마차와 말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치치스베오, 청년 귀족의 몫입니다. 마차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또 백개먼의 한 종류인 트릭트랙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드 게임입니다. 보드 게임을 하면서 귀부인의 비위를 맞추죠. 이 외출할 때는요, 남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더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오후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난 귀부인과 함께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시내 한복판에서 다른 귀부인, 저마다 다 치치스베오를 거느리고 있는 다른 귀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후에 어둠이 내려앉은 마차 안에서 둘만의 은밀한 순간을 즐깁니다. 은밀한 순간이란 성적인 행동에 대한 암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면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귀부인을 모시고 다른 사교 모임에 가게 되죠. 사교 모임에 참석한 후에 다시 귀부인을 집에다 모셔다 주고, 그리고 치치스베오의 하루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근데 파리니가 묘사한 치치스베오는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문학작품이잖아요. 문학작품은 픽션입니다. 그래서 파리니가 상상한 내용을 여기다 써놓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료의 교차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작품이 아니고 여행자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롬 랄랑드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꽤나 이름이 있던 천문학자였는데요. 18세기 중반에 이탈리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행기를 남기는데요. 여기에서 로마에서 자신이 목격한 치치스베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에서 귀부인은 저마다 자신의 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치치스베오죠. 거의 항상 그들과 함께 연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종기사는 아침부터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귀부인을 챙겨야 되고요. 귀부인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살롱에서 기다리다가 몸치장하는 걸 돕고 같이 종교회식에도 참여합니다. 미사에 가죠. 그 다음에 카드놀이를 즐기고 다시 몸치장하는 걸 돕고 그녀를 콰란토레에 데려간 후, 이 콰란토레 역시 종교 행사의 하나다. 가톨릭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교 모임에 동행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귀부인을 집에 바래다 준다. 치치스베오를 실제 목격한 여행자가 남긴 기록이 아까 주세페 파리니가 남긴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행자들 이외에도요. 여러 문학작품 이외에도 여러 예술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의 까를로 골돈이라는 18세기 베네치아 문학을 대표하는 희곡 작가인데요. 이 희곡 작가가 골동품 수집가의 가족이라는 희곡을 쓰게 되는데요. 이 희곡의 속에 들어간 사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화면 중앙에 앉아있는 남성이 골동품 수집가입니다. 이 희곡의 주인공이죠. 그 양쪽으로 여성이 앉아 있는데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어느 쪽이 이 골동품 수집가의 아내일까요? 많은 경우는 골동품 수집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성이 아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바로 골동품 수집가의 아내입니다. 그럼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골동품 수집가가 모시는 치치스베오가 되겠죠. 골동품 수집가의 아내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남성의, 그러니까 또 다른 치치스베오의 수행을 받고 있죠. 아까 이 희곡 작품의 내용을 묘사한 이 사파의 장면 역시 아까 저희가 살펴본 파리니의 기록, 랄랑드의 기록을 증명하는 내용이죠. 또 수많은 풍속 화가들이 치치스베오의 모습을 회화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티에폴로라는 풍속 화가가 그린 산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한 명의 여성이 두 명의 남성과 산책을 나온 모습이죠. 어느 쪽이 남편일까요? 이 그림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쪽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의 치치스베오가 되겠죠. 굉장히 독특하죠.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제3의 남성이 아주 자연스럽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눈에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데요. 이게 왜 낯설게 보이는지 요거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한 가지 기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전통적인 사료들 이외에 실제로 치치스베오의 관습을 직접 체험했던, 목격한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했던 이들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요. 루이자 팔마 만시라는 귀부인의 기록입니다. 귀부인. 이탈리아 중부에 루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이 루카 출신의 이제 귀부인입니다. 이 귀부인이 1791년에서 18세기 말이죠. 1823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고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일기를 쓰게 되는데요. 이 회고록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냐면 자신이 루카의 귀족 사회에서 즐겼던 유흥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 루이자 팔마 만시 회고록은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사교 문화의 양상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값진 사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교 문화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치치스 베어도 등장합니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음악 아카데미 혹은 뭐 음악회, 콘서트, 오페라 하우스에 가는 것이 사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만남 형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794년에 자신의 친척 귀족이 운영하는 음악 아카데미에 방문할 때 보첼라라는 남성이 동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보첼라가 아까 이 루이자 팔마 만시의 치치스 베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른 두 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데 노빌리 씨, 트렌타 씨가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보첼라 씨랑 방문하게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귀부인 한 명이 단 한 명의 치치스 베어만 거느리지 않았다. 1대1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기록에 따르면 루이자 팔마만 씨는 총 3명의 치치스 베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록을 볼까요? 1796년 가을에 이 루이자 팔마만 씨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이 여행을 떠납니다. 혼자 루카에 남겨줬죠. 자신의 고향에. 근데 혼자 남아있으니까 다른 친척들이 심심할까봐 자기 집에 오라고 이제 초대를 합니다. 루이자 팔마만 씨를.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집에 남아 대부분의 저녁 시간을 데 노빌리 씨와 함께 보냈다. 데 노빌리 씨는 바로 루이자 팔마만 씨가 거느린 3명의 치치스 베어 가운데 하나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젊은 남녀가 11일 동안 함께 보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을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797년에는요, 이 데노빌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납니다. 단둘이. 근데 굉장히 우리 시각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루이자 팔마만 씨의 남편이 이 여행을 위한 돈을 전부 지불합니다. 나의 남편이 나를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1797년 5월이 되면요, 어느 저녁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데요. 3명의 남성과 동행합니다. 2명의 치치스 베어죠. 그 중에 데노빌리와 트렌타라는 2명의 치치스 베어, 그리고 남편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치치스 베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치치스 베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귀부인을 형식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내밀한 순간까지 함께했다. 단둘이 귀부인의 집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둘이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귀부인은 한 명의 귀부인이 여러 명의 치치스 베어를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 명의 치치스 베어가 여러 명의 귀부인을 모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눈에, 오늘날 우리의 눈에 가장 신기하고 낯설게 보이는 것은 치치스 베어가 남편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남편과 동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눈에 이 관습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이 제3의 남성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 이 공식적인 사교 모임에 치치스 베어와 같이 다녔다는 것은, 그리고 남편과 같이 다녔다는 것은 남편만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귀족 사회 전체가 이 치치스 베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공식적으로. 바로 이것이 흔히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제3의 남성이 끼어든다면 흔히 간통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간통과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간통이란 예나 지금이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었습니다. 간통이란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는 별개로 언제나 존재했죠. 고대에도 존재했고 중세에도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간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8세기 이탈리아에 간통이 존재했다. 불륜의 관계가 존재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치스 배우는 간통과 달라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아니었고 떳떳하게 벌건대낮에 드러내놓고 행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결혼한 여성에게 제3의 남성이 접근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눈에 이 관습이 굉장히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은 세 번의 강의는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귀족 사회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일부 일처제에 대한 관념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친자 관념이 엄격했고요. 적자계승의 원칙, 그리고 적자와 서자의 구분까지 명확하게 지켜지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제3의 남성이 벌건대낮에 부부와 함께 동행하는 것, 혹은 귀부인과 내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남은 세 번의 강의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치치스 배우는 전적으로 귀족 계층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치치스 배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귀족 사회의 관습, 귀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해하면 치치스 배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